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장은 샴페인 향기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제 회사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날이었어요. 제 인생 최대의 복수극이 펼쳐질 무대를 스스로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그 중에서도 며느리 서연의 눈빛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죠. 오늘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서연이가 생각한 방향과는 정반대였을 뿐이죠. 올해의 우수 임원상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라고 치켜세웠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붉어지며 눈물까지 글썽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을 호명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이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죠. 아들 도연도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속으로 셌어요. 하나, 둘, 셋. 정확히 3초 뒤 뒤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몰랐죠. 자기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하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이 퍼졌죠. 서연이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크린에는 며느리가 주방에서 주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약병에서 흰색 가루를 꺼내 주스에 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의 팔을 붙잡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었어요. 회사 부장이던 그 남자와 호텔 방에서 경영권 찬탈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 나왔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무력화시키고 회사를 차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경악하는 소리를 냈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언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서연이를 향해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죠. 플래시가 터지며 파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을 벌린 채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들을 위로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파티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옆에 선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무대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파티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리 연락해뒀던 겁니다. 며느리의 모든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면서요. 경찰이 서연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사 부장이던 애인도 하객 사이에서 끌려 나왔죠. 두 사람은 그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이 회사를 빼앗으려던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단상 위에 그대로 서서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으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는 거라는 걸요. 조용하고 철저하고 되돌릴 수 없게 말이죠.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때 저는 중견기업 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직원 500명 규모의 회사를 일궜죠.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도 한 가지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회사를 키우느라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어린 시절 도연이는 늘 혼자였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거래처를 만나러 다녔으니까요. 아들의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부채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도연이가 서연을 데려왔을 때 저는 반대하지 못했죠. 며느리의 배경을 조사해 보니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학벌도 그저 그랬어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허락했습니다. 제가 못해준 것들을 며느리가 채워줄 거라고 믿었어요. 서연이는 처음에 정말 좋은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감명받았다고, 자기도 그런 여성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결혼 후 서연이가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죠. 며느리에게 제 꿈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은 사업 감각이 없었지만 서연이는 달랐어요.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고 일처리도 깔끔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서연이는 빠르게 승진했어요.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갔죠. 제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경영 노하우며 거래처 관리 방법이며 모든 걸 알려줬어요. 며느리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배우는 건 일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회사의 약점이며 기밀이며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변화는 아주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주스를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한 특제 주스라며 매일 아침 챙겨주겠다고 했죠. 각종 과일과 채소를 넣었다며 영양소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매일 아침 그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좋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신선했죠. 서연이는 제가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정성으로만 여겼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졸음이 쏟아졌어요. 중요한 회의 중에도 눈이 감겼죠. 커피를 마셔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좀 나아졌지만 오전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대 중반이니 체력이 떨어질 만도 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죠.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 좀 쉬셔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대신 일을 처리하겠다며 자청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정말로 며느리가 제 짐을 덜어주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연이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게 하고 거래처 미팅도 대신 보내고 심지어 이사회 보고도 맡겼죠. 며느리는 점점 더 큰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제 오른팔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며느리한테 일을 너무 많이 맡긴다고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물었어요.
후계자로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졸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졸다가 깜빡 잠들어 버린 적도 있었어요. 깨어보니 모두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이가 회의를 대신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아들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이상하다고,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졸린다고요. 도연이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니 당연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오히려 서연이가 잘 챙겨주니 고맙다고 했죠. 며느리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스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도 특별히 준비해 왔어요. 영양제도 챙겨주고 건강검진 예약도 대신 잡아줬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이가 제 방에 들어올 때면 서류를 유심히 보곤 했죠. 제가 물으면 금방 다른 걸 하는 척 했지만요. 어느 날은 제 컴퓨터를 만지는 걸 봤습니다. 회사 기밀 파일을 열어보고 있더군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냐고요?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찾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회사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전처럼 직접 보고하러 오지 않고 서연이를 통해 전달했죠. 며느리가 실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제안한 사업 계획이 부결됐죠. 서연이가 다른 안을 내놓았고 그게 통과됐습니다. 이사들이 며느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서 서연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복도까지 들렸어요. 누군가에게 곧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무력하다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의 이상한 일들이 모두 이해됐죠. 졸음도 무기력증도 모두 서연이가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주스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과일 주스였어요. 하지만 이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서연이는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빨리 드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주스를 마시는 척하다가 몰래 화분에 버렸어요.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자 남은 주스를 작은 병에 담아 가방에 넣었죠. 이걸 분석해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동네에 은퇴한 약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화초 이야기를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찾아가 주스 성분 분석을 부탁했죠.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였죠. 그것도 매일 복용하면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유발할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약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저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사랑과 신뢰를 이용해서요. 배신감에 숨이 막혔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려 했듯이
저도 서연이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되돌릴 수 없게 말이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끝장내기로 했습니다. 약사 이웃은 저의 든든한 동지가 되어줬습니다. 그분도 서연이의 만행에 분노했거든요. 해독 방법을 알려주며 앞으로는 주스를 절대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어디서 수면제를 구했는지 역추적해보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다음 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스를 마시는 척하면서 몰래 화분에 버렸어요. 그리고도 여전히 졸리는 척 연기했죠. 서연이가 의심하지 않도록요. 며느리는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무기력한 척했어요. 회의 중에 졸고 업무 실수를 일부러 하고 중요한 결정을 서연이에게 미뤘죠. 직원들은 회장님이 정말 안 되신 것 같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역할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 사이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집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주방, 거실, 제 방까지요. 서연이가 주스를 만드는 과정을 모두 녹화하기 위해서였죠. 며느리는 제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완벽한 영상을 확보했어요. 서연이가 냉장고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주스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죠. 약병의 라벨까지 보였습니다. 수면제였어요. 이 영상 하나면 며느리의 범행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죠. 약사 이웃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이가 인터넷에서 가짜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구입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이었죠.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회사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제 사무실과 서연이의 사무실, 그리고 회의실까지요. 며느리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장면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기다림은 오래 걸리지 않았죠. 서연이는 대담하게 제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서연이가 회사 부장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사람을 시켜 그들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호텔 방까지 따라가서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했어요. 녹음된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서연이와 부장이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저를 제거하고 회사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음모였어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고요. 서연이가 대답했죠. 매일 수면제를 먹여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곧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유도하겠다고요. 듣고 있던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단순히 경영권만 노린 게 아니었죠.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던 겁니다. 평생 일궈온 제 명예까지 짓밟으려고요. 복수 계획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연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한 것처럼 천천히 조여오는 복수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도시락 바꿔치기였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부장에게 도시락을 싸줬어요. 사랑의 표현이라며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줬죠. 저는 그 도시락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주려던 독을 부장에게 먹이는 거예요. 약사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면제를 구해달라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며느리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소량을 구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도시락을 싸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가자 재빨리 주방으로 갔죠. 도시락을 열고 반찬 몇 가지에 수면제 가루를 뿌렸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먹이던 것과 똑같은 양으로요. 도시락을 다시 원래대로 놓아두고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와 도시락을 챙겨 회사로 갔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 도시락이 부장에게 전달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부장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회의 중에 졸고 업무 실수를 연발하고 심지어 거래처 미팅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죠. 직원들은 부장님이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애인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부장에게 물어봤지만 본인도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며느리는 혹시 병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한 짓이 그대로 부장에게 돌아간 거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자기가 매일 도시락에 독을 담아 보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어요. 부장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회사에서 신임을 완전히 잃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됐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됐죠. 서연이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겁니다. 며느리는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애인을 임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추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제게 부장을 승진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라고,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을 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다고, 승진은 어렵다고 말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죠. 며느리는 뭔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도시락에 수면제를 탔어요. 매일 아침 서연이가 집을 나서면 재빨리 도시락을 바꿔치기 했죠. 부장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서연이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애인은 무너지고 있고 경영권 찬탈 계획도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게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부사장 자리를 달라고까지 했죠.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요. 서연이는 조급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천천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숨통을 죄듯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심각한 얼굴이었죠. 부장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 사표를 낼 거라고요. 며느리는 제게 부장을 붙잡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게 하라고요. 회사는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말했죠.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계획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더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죠.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복수의 날로 정했어요.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만행을 폭로하기로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겁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하려던 것처럼요. 준비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영상도 편집하고 녹음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고소장도 준비해뒀죠. 언론사에도 미리 연락해서 취재진을 초대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약사 이웃은 증인으로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면제 성분 분석 결과와 함께 법정에 설 거라고요. 저는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이 복수를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창립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게 자꾸 물어봤죠. 무슨 계획이냐고요. 저는 비밀이라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해했어요. 혹시 자기가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궁금해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일에 알게 될 거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복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평생 가장 극적인 순간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아직 몰랐죠. 자기 인생이 그날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창립 30주년 기념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어요. 500명이 넘는 하객이 초대됐죠. 회사 임직원, 거래처, 동종업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까지요. 제 인생 최대의 무대였습니다. 서연이는 들뜬 표정으로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오늘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30년 전 회사를 창업할 때 입었던 그 양복이었어요. 아직도 잘 맞더군요.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오늘 모든 걸 끝낼 거라고요. 며느리의 인생을요. 연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서연이는 제 옆에 붙어서 사람들에게 인사했죠. 며느리는 이미 회사의 실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됐어요. 축사가 이어지고 축하 공연도 있었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서연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언제 중요한 발표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하객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제 성공 스토리는 유명했으니까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 끝에 사업을 일으킨 이야기죠. 서연이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후계 구도에 대해서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귀를 기울였죠. 서연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올해의 우수 임원상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죠.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라고도 했습니다. 서연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이라고요. 연회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눈물까지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원하던 걸 이뤘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며느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속으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3초 후 뒤편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장면이었어요. 서연이가 과일을 썰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사람들은 처음에 무슨 영상인지 몰라 의아해했습니다. 서연이도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화면 속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고 작은 약병을 꺼내는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흰색 가루를 주스에 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며느리를 쳐다봤죠. 서연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보라고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저를 보며 어머님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죠.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호텔 로비 장면이었어요. 서연이와 회사 부장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이어서 호텔 방 안장면이 나왔습니다. 서연이와 부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음성도 또렷하게 들렸죠. 경영권 찬탈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매일 수면제를 먹이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부장을 임원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차지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들렸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고 서연이를 손가락질했죠. 언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며느리를 향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서연이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 5년간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폭로했죠. 매일 수면제를 타서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애인과 짜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요. 증거는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과 녹음뿐만 아니라 약물거래 내역까지 다 있다고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곧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무대라고, 마음껏 즐기라고요. 서연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변명조차 하지 못했죠. 연회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뒀던 거예요. 경찰이 서연이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죠. 며느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회사 부장도 하객 사이에서 끌려 나왔어요. 그 역시 공범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전부 담아냈어요. 서연이가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죠.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뭐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대화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도 정직하게 운영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제 용기를 칭찬했어요. 며느리의 만행을 폭로한 것에 대해 지지를 보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언론 기자들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보여드린 게 전부라고요. 연회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었어요. 30년의 역사가 담긴 회사, 그리고 5년간의 복수가 완성된 자리였죠.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어요. 서연이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겁니다. 제가 원하던 결과였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허전했어요.
서연이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했으니까요. 법정에서 며느리는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했죠. 약물 투여, 업무상 배임, 기밀 유출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회사 부장도 함께 처벌받았어요. 공범으로 징역 5년을 받았죠. 두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의 통쾌한 복수극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저는 전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느껴졌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도 함께 무너진 것 같았죠. 회사에 나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아들 도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자책했죠. 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아들을 마주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서연의 편만 들며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게 떠올랐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도연이는 빠르게 서연과 갈라섰어요. 아들도 상처받았겠죠. 5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위로할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저를 영웅처럼 대했지만 저는 불편했죠. 며느리를 폭로한 것에 대해 칭찬받는 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내부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낸 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주스를 만들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웃는 얼굴, 그 속에 숨겨진 아기까지요.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약사 이웃이 찾아왔어요. 안부를 묻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회사 일에도 흥미가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제 전부였던 회사가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출근해서 일을 처리했지만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죠.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겁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은 제 결정을 지지한다며 격려했어요. 앞으로도 회사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를 떠나기로요. 30년간 일궈온 자리였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죠. 서연 때문에 회사마저 더럽혀진 것 같았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냐고 물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은퇴하겠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아직 정정하신데 왜 그러시냐고 회사가 회장님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제 지분을 모두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였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죠. 이사들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서류도 준비해뒀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절차를 밟았죠. 한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연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죠. 회사가 어머니의 인생이 아니냐고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30년간 회사를 위해 살았고 5년간 복수를 위해 살았다고 했죠. 이제는 진짜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아들도 알았던 겁니다.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요. 한 달 동안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회사 업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하고 개인 물건들을 챙기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옷까지만 넣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죠. 새로 시작하는 인생에는 과거의 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썼죠. 아들도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요. 약사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없었다면 이 복수를 완성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약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섰어요. 아무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죠.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죠.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곳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렸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곳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빈집을 하나 구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이었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집 앞에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어요. 그냥 화순이라는 이름 대신 어린 시절 불렀던 춘자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죠. 과거의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새로운 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며 심었어요.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죠. 30년간 회사 일만 하다가 이런 평화를 느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새로운 사람이라며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묻지 않는 게 감사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이에 대한 분노도 도연에 대한 실망도 점점 희미해졌죠. 어느 날 저녁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라고요. 시골 마을에서의 생활이 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마음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의 화수는 이제 없습니다. 춘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있을 뿐이죠. 텃밭은 이제 제법 풍성해졌습니다. 봄에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직접 키운 상추와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맛이 일품이더군요. 30년간 회사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옆집 아저씨는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기도 했고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끔 과거가 떠오르긴 해요. 서연이의 얼굴이나 회사 일들이 생각나죠.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고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도연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뉴스에서 제 회사 소식을 봤습니다.
새 경영진이 잘 이끌어가고 있더군요. 매출도 늘고 직원들도 만족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는 게요. 서연이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출소하면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더군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것이니까요. 복수가 제게 남긴 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도 얻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증거였죠.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저도 초대받아 갔습니다. 소박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춘자 씨는 어디서 오셨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은퇴했다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말했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장이었다는 것도, 며느리에게 복수했다는 것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춘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된다는 걸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라고요. 텃밭에 들러 채소들을 살폈습니다. 며칠 후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죠. 집에 들어와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평화가 제게 필요했던 거였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바로 제 자신의 평화였어요. 서연이를 벌하는 것보다 제가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1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으니까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가야겠어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야 하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에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미소 지었죠. 화순이 아닌 춘자로서 맞이하는 새로운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됐어요. 복수도 회사도 며느리도 모두 잊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뿐이에요.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